강신주의 감정 수업 32번째 탐식. 자신의 동물성을 발견할 때.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다. 하필 그 사람 앞에서 주책 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울리다니. 손님이 별로 없어서 고즈넉하기까지 한 로맨틱한 카페에서 배에서 울리는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요란하기만 하다. 이게 무슨 낭패인가. 그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인데 아름답고 우아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데 뱃속이 도와주지 않는다. 점심때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었으니 배가 고픈 것도 아니다. 어쩌면 면발들이 배에서 부대끼고 있나 보다. 어쨌든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끼며 남자를 곁눈질해본다. 꼬르륵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 것인지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낭패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가 다정하게 말하는 것 아닌가? 식사를 해야겠어요. 이제 저도 배가 고프네요. 헉, 저도라니. 누구나 언젠가는 경험했을 법한 상황이다. 생리적인 소리. 그러니까 배에서 울리는 꼬르륵 거리는 소리나 방귀 소리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리적인 현상은 부끄러움을 자아내곤 한다. 특히 그 타인이 내게 중요한 사람일 때는 더욱 그렇다. 왜일까? 영원을 꿈꾸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덧없는 삶처럼 변하지 않고 마치 신적인 것처럼 영원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물적인 요소가 끼어드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꺼리게 되는 것이다. 배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당신은 신이 될 수 없어. 당신은 생리적인 현상에 지배되는 동물에 지나지 않아. 상대방을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는 신적인 무엇으로 보고 싶고 동시에 자신도 그런 존재로 보이고 싶은 것. 이것만큼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절망적인 희망이 또 있을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동물적인 욕구다. 이런 욕구들 가운데 특히 심각한 것이 바로 식욕 아닐까? 배고픔 앞에서 누가 영혼의 자존감 혹은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겠는가? 201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모옌의 단편 소설 먹는 일에 관한 이야기 둘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중국 현대 소설집인 만사형통에 실려있는 이 자전적 이야기들을 통해 모예는 자신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참을 수 없는 식욕을 해악 넘치는 문체로 묘사하고 있다. 연애에만 가면 항상 얼마간은 참지 못하고 배불리 먹지 못할까 두려운 듯 허겁지겁 먹어댔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면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왜 느긋하게 먹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조금 덜 먹지 못할까? 문명사회에서 많이 먹는 것은 교양이 없다는 표시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귀한 집 출신으로 먹는 태도가 품이 있다고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 지난 30여 년간 나의 먹기 경력을 회상해보면 스스로가 돼지인지 개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계속 킁킁대며 영역안을 돌면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아 이 밑바닥 없는 구멍을 채워나갔다. 과거 중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도 전전긍긍할 정도로 가난했었다. 산업은 발달하지 않았고 인구도 지나치게 많으니 어쩔 수 없었다. 당연히 모헨의 유년기도 그다지 풍족하지 않았을 것은 미루어 짐작이 가는 점이다. 유년기의 욕구불만은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작동하는 법이다. 배고팠던 시절 그 배고픔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왔다고 할지라도 배고픔의 트라우마는 그렇게 간단히 씻어질 리 없다. 먹어도 무엇인가 충족되지 않는 느낌, 그것이 바로 배고픔의 트라우마가 아닌가.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도 자꾸 다른 음식에 시선이 가는 것이다. 모든 집착이 그렇지만 음식에 대한 집착, 즉 식욕은 원만한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음식에 시선이 팔려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 시선이 갈 수 있겠는가? 모엔만 그런 배고픔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자신 앞에 놓인 음식에 넋을 빼앗긴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코스 요리를 처음 먹던 때를 기억해보라. 한 상에 한꺼번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데 익숙했던 사람에게 처음 접한 코스 요리는 하나의 고문으로 기억될 것이다. 만난 것이 들어와 나름대로 품위 있게 먹었건만 계속 더 맛있는 것들이 들어온다. 먹다 먹다 너무 배가 불러 이제 젓가락질도 귀찮을 정도다. 이때 비로소 동석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 그들은 아직도 음식을 즐기며 환담에 여념이 없다. 이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개걸스럽게 배를 채웠는지 알게 된다. 귀한 집 출신으로 먹는 태도가 품이 있다라는 평판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식사 시간에 지나치게 먹는 데에만 몰입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자신이 품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품위의 문제만은 아니다. 동석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음식에만 탐욕을 보인다는 것, 그것은 함께한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나에 몰입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무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내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혹여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모욕감을 표현할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식욕에 빠지곤 했던 모엔이 음식 앞에서 돼지인지 개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고 수레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음식을 섭취하려는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탐식, 그러니까 적절한 식욕이 아닌 지나친 식욕이라는 감정이다. 탐식이란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나 사랑이다. 식욕이라는 감정 상태와 관련된 스피노자의 정의에서 방점은 지나친이라는 단어에 붙여야 한다. 식사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타인이다. 그런데 걷잡을 수 없는 식욕은 타인을 무시하고 음식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이런 경우 우리는 상대방을 의식할 수도 없다. 당연히 상대방의 내면을 읽으려는 섬세함을 기대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대방은 자신의 모욕감을 되돌려 줄 것이다. 그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다. 만일 전적으로 식욕에만 몰입하면 우리는 동물로 전락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철저히 식욕을 부정하면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어느 경우나 지나친 것은 마찬가지일 테니까. 식사 시간은 소중한 사람과 음식을 매개로 엮어지는 자리이다. 맛있는 음식과 소중한 사람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우아한 식사 시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맛있는 음식에 빠져 앞에 있는 상대방의 존재도 까먹을 때가 있고 반대로 너무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느라 요리사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뜨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다. 모에는 전자에 너무 빠진 경우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든든히 맛난 것을 먹으며 식사 약속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오늘은 3젓가락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이런 혹독한 트레이닝이 있어야 유년 시절에 각인된 배고픔의 트라우마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그럴 때에만 그에게 식사 시간은 동물도 신도 아닌 인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